안녕하세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그런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지난 시간이지 굉장히 몇 개월이 흘렀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은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런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페르시아 전쟁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페르시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750년경에 그리스에서 세력이 강하던 귀족들이 왕을 내쫓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귀족들의 횡포가 굉장히 커졌죠.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러자 이 평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그리스 사회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과 평민들이 타협을 보는 게 당시 그리스에서 최초의 성문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평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그 성문법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평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 법을 드라콘법이라고 합니다. 드라콘. 결국 아테네의 이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보다 공정한 새로운 법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드라콘법이 사라지고 솔로네 법이 나오죠. 솔로네 법은 당시 드라콘법보다 훨씬 더 시민들, 평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평민들의 지지를 얻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의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민주정 발전의 과정으로 보죠, 보통. 그래서 보통 이때가 기원전 7세기, 6세기쯤 되거든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보통 그리스 역사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 역사의 정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방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동시에 그 시대와 같은 동시에 동방의 역사는 어땠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가 정치 발전을 일으켰다는 그 7세기, 6세기 기원전 그 시기는 동방에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같은 강력한 제국이 있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서방과 비교하면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들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책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런 반성은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서양 중심의 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심의 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고대 지방을 고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고대 민주정을 확립한 그리스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동방 지역은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고 전체주의, 영화 300 같은 데 잘 드러나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려면 일방적으로 친송하고 높이기보다는 동시대 바벨론이라든가 아니면 페르시아 같은 동방의 제국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27년경에 평민들의 지지로 대표가 됐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사망하게 되죠. 실제로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아테네의 상공업을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공사를 통해서 물론 비판도 받았지만 이 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을 때는 독재자라는 오명이 썼죠. 그런데 이것도 보통 역사책 보면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그려요. 독재자같이 권력욕이 너무 강했던. 그런데 그것도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독재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당시 아테네 귀족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평민들이 볼 때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평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아무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사망한 기원전 527년부터 기원전 508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등장하기까지 약 20년간 아테네는 이제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지요. 재밌는 거는 그리스에서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으면서 이제 혼란기에 접어들거든요. 근데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기 3년 전, 그 비슷한 시기죠. 동방에서는 페르시아의 위대한 제왕이었던 키루스 2세가 사망합니다. 키루스 2세는 구약 성서에서 고레스라고도 등장을 하는데, 당시 이 동방을 제패했던 바벨로니아를 기원전 539년경에 무혈로 입성한 인물이죠. 무혈로 점령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인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연 인물입니다.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은 인물이 바로 이 키루스 2세이지요. 그런데 이 키루스 2세가 기원전 530년 8월경에 카스피의 동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과 전투 중에 갑자기 전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고레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죠. 이 캄비세스 2세는 한 7년 정도 페르시아를 통치했는데, 그는 고레스가 꿈꿨던 대로 그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사실은 동방지방을 다 점령하고 싶었는데 이집트하고는 전쟁을 못했어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꿈을 이 캄비세스 2세가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캄비세스 2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페르시아와 이집트의 왕이라고 명명합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의 왕은 되었지만 오히려 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결국 반란 진압을 위해서 캄비세스 2세가 서둘러서 귀국하다가 그만 시리아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과 메디아를 비롯한 페르시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은 엄청난 제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초기의 페르시아는 사실은 고레스 2세라는 그런 이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지, 원래 동방은 바빌로니아와 메디아가 거의 양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거의 속국이었지요. 그런데 그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사실은 메디아의 혈통이기도 한 고레스가 태어나면서 이 메디아와 바빌로니아를 단시간 내에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죽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아들까지 죽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방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빌론의 후계자들이라든가 메디아의 후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란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캄비세스의 창병이었던 바로 다리우스 1세이지요. 이 다리우스 1세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오늘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다리우스 1세는 당시 페르시아를 구성하고 있던 유력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여섯 귀족이라는데 이 6귀족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가우마타를 척살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물론 가오마타를 죽였다고 해서 이 전국 제국 전반에 퍼져 있던 이 반란의 분위기가 없어진 건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가오마타를 죽인 이후에도 다리우스 1세는 매우 분주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 페르시아의 반란을 수습하게 됩니다.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바빌론, 아시리아의 반란을 막 수습하는 시기는 혼란의 시기잖아요. 사실요. 수습해 나가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다리우스, 페르시아를 더 힘들게 한 거는 단지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아니면은 페르시아 본토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곽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 스키타이의 그런 침공이 페르시아를 훨씬 더 힘들게 했지요. 스키타이족은 현재 러시아 땅, 지금의 러시아 땅에 살았던 민족인데, 사실 러시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러시아 땅에 최초로 출현한 민족이 바로 이 스키타이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우라르트 유적이 발견되면서 러시아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대로까지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러시아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시작이 거의 스키타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땅과 스키타이의 역사는 뗄 수 없는 역사이죠. 스키타이는 이란인의 한 분파입니다. 기원전 9세기, 8세기경에 동부 유럽에서 와서 남부 러시아 제국을 건설했죠. 그래서 기원전 7세기경에 이르면, 아까 7세기경이 아테네가 민주정을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스키타이는 이미 이때 남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드네프로 강까지 대단히 넓은 지역을 까지 영토를 뻗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침략한 스키타이는 결코 약한 떠돌이 유목민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만화책 중에 아마 잘 아실 텐데 히스토리에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초반에 스키타이인의 용맹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역사가 헤로도토스 역시 스키타이인을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물론 이것도 철저하게 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스키타이인들은 굉장히 무예가 뛰어났던 민족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인들, 당시 페르시아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기마술과 궁술로 유명했지요. 나중에 다리우스가 전국에서 일어난 그 반란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목표로 삼은 게 뭐냐면, 바로 자기들을 이렇게 후방에서 괴롭히는 스키타이를 한번 정벌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의 평생을 반란자들, 반란국들, 제국 내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징계하고 응징하는 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키타이를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도 사실은 그겁니다. 이 응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력한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가 스키타이한테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후퇴하죠. 물론 그 패했다고 하는 때 그 전쟁 패했다는 거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피해가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후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리우스 1세가 자각하면서 후퇴하는 거죠. 스키타이인들은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이 빠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천막만 하나 딱 거두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천막을 거두고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로 페르시아와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도망을 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갔고 공격해 들어오고, 또 도망가다가 페르시아의 진을 빼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격하고. 그런데 그 기마술과 궁술이 정말 기가 막혔다는 거죠. 깜짝 놀랄 만큼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없고 말만 달려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그 위에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이 기마 기술이 있거든요. 옆으로 누웠다가 숨었다가 올라오고, 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것들, 이거는 당시 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법이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옛 속담에 왕이 미치면 코카서스로 간다라는 말이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코카서스는 우리가 보통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맥의 평균 고도가요 3,500m입니다. 3,500m. 3,500m가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세요 혹시? 백두산이 몇 미터인가요? 백두산이 2,744m예요. 근데 코카서스 산맥의 평균 고도가 백두산보다 약 750m 높은 겁니다. 750m.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코카서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엘브러스 산인데 해발 5,642m예요. 백두산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면 숨쉬기도 힘들겠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들에게 몰래 불을 가져다 준 신이 나오잖아요. 프로메테우스. 제우스가 분노했죠. 인간들에게 이 불을 몰래 갖다 줬다고. 제우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좋아할 신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신은 프로메테우스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프로메테우스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주는데 까마귀가 매일 와갖고 그 간을 쪼아먹는 형벌을 주거든요. 근데 그냥 쪼아먹는 게 아니고 쪼아먹게 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를 그 바위에 묶어버리잖아요. 산 바위에. 그때 그 산이 코카서스 산입니다. 코카서스 산. 왜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형벌받는 장소로 코카서스 산을 택했을까요? 거기는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거죠. 신들의 지역이에요. 신이 형벌을 받는 곳. 그런데 스키타이인들의 주 생활 터전이 바로 이 코카서스 산맥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올라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죠. 결국 다리우스 1세는 이 아무 의미 없는 스키타이인과의 전쟁이 무모하다는 걸 깨닫고 군대를 돌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리우스 1세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딱 포기할 줄 알잖아요. 포기할 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러시아와 싸우다가. 러시아 군대한테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동장군, 겨울, 그 날씨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기도 해요.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게. 아무튼 다리우스는 스키타이 정복을 실패했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우스 성격에 절대로 그냥 돌아올 사람이 아니죠. 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나왔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때 다리우스 1세가 스키타이 대신에 정복지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다리우스 1세는 이때 유럽을 건너가서 트라키아를 정복하고 마케도니아의 항복까지 받아내죠. 나중에 훗날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트라키아는 지금의 발칸반도의 남동쪽을 부르는 지명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불가리아 남부, 또 그리스 동북부, 터키의 유럽 영토가 포함된 지역이 바로 트라키아죠. 여기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정복을 한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딱 나누고 있는 해협이 헬레스 폰토스 해협이거든요. 그 해협의 길이가
약 61km고요. 이 폭이 1.2km 정도 돼요. 1.2km. 그리고 가장 넓은 데는 6km 정도. 수심은 55m 정도 되죠. 폭이 뭐 짧으면 1.2km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1950년 6월 28일 날 이승만 정부가 이 6.25 전쟁이 난 다음에 북한을 피해서 피난을 가잖아요. 정부가 몰래, 서울 시민들 몰래 피난을 간다고요. 근데 피난 갈 때 한강대교를 폭파시켰죠. 한강 최초의 교량이 한강철교거든요. 이때 길이가 1114m입니다. 1114m. 그런데 이승만이 이 1114m의 한강대교를 폭파시키는 바람에 지금으로부터 60년밖에 안 됐거든요. 현대잖아요. 그때 이 길을 사람들이 못 건너왔어요. 못 건너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그 이후에 인민군들 안에서도 순환을 당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 그 이승만 정부로부터도 순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때 1.2km는 얼마나 대단한 거리겠습니까? 군대가 이동할 수 없는 거리죠. 근데 거기를 다리우스 1세는 어떻게 건넜냐면은 1.2km를 배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리를 만듭니다. 배들로. 그리고 그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군대가 통과해서 점령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유럽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헬레스폰토스 해협, 그러니까 지금의 다르다넬스 해협은요, 이 헬레폰토스 해협은 보스포루스 해협과 함께 지금도 유럽과 아시아를 그리고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이지요. 그리고 이제 터키를 유럽과 아시아와의 경계라고 하는데 바로 다르다넬스 해협과 보르포스 해협을 경계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아시아가 유럽을 점령한 거죠. 페르시아 전쟁을 뭐 한때는 최초의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 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최초 전쟁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말하죠. 이 신화로 알고 있었던 트로이 전쟁도 동방과 서방 아시아와 유럽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미 유럽을 건너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단순히 뭐 아시아와 유럽의 최초의 만남, 최초의 전쟁, 동방과 서방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페르시아는 스키타이의 원정 결과 스키타이로부터 얻은 건 없지만 대신에 흑해와 유럽의 입구까지 자신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까지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항목까지 받아버렸죠. 당연히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더 공고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장황하게 지금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었던 이오니아 동맹의 반란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를 점령했지요. 그리스의 한 부분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아시아에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미케네 문명이 몰락하면서 소아시아로 이주한 그리스인들이 약 12개의 도시를 이 소아시아에 세웠는데 이들을 이오니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오니아인. 물론 이들은 지역적으로 이미 유럽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시 이 지역에서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약 기원전 540년경부터 이미 페르시아에 이게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던 사데라고 있어요. 사데.
신약 성경에서 4대가 나오죠. 4대의 총독이 이오니아인들 중에 참주를 세워서 도시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총독을 세운 거죠. 다만 그 총독을 외국인을 세운 게 아니고 그 같은 그리스인에서 총독을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총독들이 정치를 잘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횡포를 부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오니아의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참주라는 말은 후대에 가면은 폭군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참주는 폭군 같은 개념이 아니고 합법적이지 않은 권력, 당시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권력을 참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이오니아인들이 봤을 때는,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이 봤을 때는 페르시아가 세운 권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이었죠. 이렇게 이오니아 지방에서 참주들에 대한 불만이 막 커져 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밀레투스의 참주였던 아리스타고라스가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오히려 페르시아의 등을 확 돌려버리면서 지금 이오니아에서 반페르시아 정서와 이 정서를 이용해갖고 선동해서 오히려 페르시아에게 반기를 드는 반기를 들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오니아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오니아 동맹의 반란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밀레투스 참주에 선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이미 그때는 약 기원이 508년경부터 그리스 본토는요 민주정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테네는 클레이스테네스가 대표로 있던 시기인데, 당시 그 아테네와 에라트리아가 그리스 그 이오니아 지방을 아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오니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오니아 지방과 퀴프로스를 회복하는데 장장 6년이 걸려요. 6년이면 어마어마한 횟수죠. 그 다리우스가 황당한 거죠. 본인이 왕이 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 페르시아 안에서 일어난 그 반란들을, 자기의 전임 왕이었던 캄비세스 이스도 사실 그 반란 때문에 죽은 건데,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 오랜 생한 제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 반란을 수습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단해 보지도 않았던 이오니아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페르시아 전쟁을 보통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다리우스 1세의 그런 정복 야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동방의 절대자였던 다리우스에게 서방은 그렇게 대단하고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이미 페르시아 지역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땅이고요. 당시 경제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뭘 비교해도 동방이 서방보다 월등하게 앞서던 시기거든요. 서방이 대단하다고 서방을 가겠습니까? 근데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 전쟁은 그런 영토 야욕이 아니라 이오니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획책하고, 그리고 계속 바람을 넣는, 선동하는 그리스 본토에 대한 응징이었고, 차후로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난 거죠. 만약 이오니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페르시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단순하게 페르시아가 영토를 서방으로까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이런 방어적 성격에서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로부터 약 2세기 후에 정반대 상황이 되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라는 20대 청년이 군대를 끌고 다리우스 1세가 건너왔던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서 오히려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하잖아요. 근데 이때 알렉산더는요, 철저하게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도시를 지었거든요. 도시를.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했잖아요. 알렉산더는 어떻게 보면은 본토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본토에 돌아가지 않잖아요.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전 페르시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결국은 바벨론에 가서 죽잖아요. 인도까지 갔을 때 인도에서 그만 병사들이 왕이시여 그만 돌아갑시다, 고향으로 갑시다 했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한 고향은 그리스였겠죠. 근데 알렉산더가 왔던 고향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만큼 알렉산더는 알렉산더의 전쟁은 철저하게 정복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아주 그냥 영토에 대한 야욕 때문에 그런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 같고, 반면에 알렉산더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찬사를 많이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또 뭐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식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역사는 점이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자면 분명히 알렉산더의 영향이 그 이후에 유럽 세계에 끼친 영향을 봤을 때,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태동과 연결해서 봤을 때 물론 대단하지요. 정당하게 평가해야죠, 그것도.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 300에서처럼 페르시아 전쟁을 다룰 때 마치 페르시아의 왕은 폭군이고 괴물 같은 침략군이면서, 반면에 당시 서방의 그리스, 영화 300의 원은 스파르타를 그리고 있잖아요. 아주 전설적인 전쟁이죠. 테르모필레 협곡을 탁 지키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스파르타의 전설적인 왕 레오니다스를 그리고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뭐라고 할까요? 영웅적인 희생을 한 사람이고, 300에 투였던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막 페르시아라는 악을 물리친 영웅처럼 딱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국제 정치는 복잡하고, 그리스는 당시 나름대로의 국제 정치에 농간을 부리다가 계속해서 페르시아를 약화시키려고 이오니아에서 반란을 획책했잖아요. 농간을 부리다가 결국 페르시아로부터 보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응징을 받은 거죠. 그게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그리스가 똘똘 뭉쳐갖고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은 그 페르시아 전쟁의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